이어서 2강 같이 이런 영양소를 우리가 먹는다면 어떻게 영양소를 몸에서 끌어다 쓰는지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강은 소화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드신 걸 다 몸이 끌어다 쓸 수 있을까요? 우리 끌어다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으면 나온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나오지 못하고 있었네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2강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인체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 몸의 구성물질 전체를 봤고요. 이제 소화를 해서 어떻게 여기 보면 나오죠. 소화를 해서 어떻게 소화 흡수를 해서 이것이 수단계로 가서 각 몸에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에 대한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소화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화관과 소화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소화관은요, 내가 입에서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입에서부터 우리 항문까지가 하나의 관으로 연결된 거 아세요? 자, 그래서 이곳에 보니까, 자, 입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가잖아요? 자, 들어갑니다. 식도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위를 통해서 음식이 지나가면서 소장을 통해서 지나가고 마지막 대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관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관으로 뚫려져 있다. 여기를 거쳐 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인체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직접 음식물이 지나가는 곳을 우리는 소화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소화샘이 있어요.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음식물이 지나갈 때 도와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에서부터 소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음식을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먹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밥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밥을 먹습니다. 자, 그럼 입에서 음식물을 놓고 씹기 시작하면 입에서 그냥 메마른 상태에 나와요? 아니면 침이 나게 나오기 시작합니까? 침이죠. 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음식이 식도가 지나가면서 식도는요, 그냥 보내는 곳이에요. 자, 근데 위에 도착하면 위 속에 뭐가 있냐면 위샘에서 위액이 나옵니다. 위액이 나와요. 침샘에서 침이 나오고요. 위샘에서 위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서 지나서 소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소장에서 뭐가 나와? 이 중간에 이 십이지장이라는 걸 지나면서 쓸개즙과 이자액이 나오고요. 마지막 소장에서 장액이 나오고요. 대장을 지나면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변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소화라는 게 뭘까? 소화는요, 우리가 먹은 인체의 음식, 영양소를요,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분해하는 과정이 소화입니다. 난 소화가 약해라고 생각하면요, 그 음식물을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어때요? 그냥 똥으로 나갈 수 있겠네요. 그쵸? 네, 그러면은 이 음식물이 아까 최종 단계, 단백질이란 건 어떤 단위였어요? 아미노산 단계였고, 탄수화물은 뭐였어요? 포도당이라는 단계였고, 지방은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이드라는 최종 단계로 쪼개져야지만 어때요? 그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도움을 줄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도와주냐면요, 효소가 도움을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필요한 이유는요, 영양소가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를 쓰려면 우리 몸에 세포로 흡수돼야 되는데 음식물의 형태로는요, 세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소화되지 않는 음식물이 떠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위가 약한 사람들은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 혈액 중에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분자 형태의 음식물을 세포막 통과 가능한 저분자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소화입니다. 근데 이 소화는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계적 소화는요,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씹고, 쪼개고, 움직여서 보내는 것을 기계적 소화라고 얘기하고요. 화학적 소화라는 건요, 고분자의 음식물을 소화 효소를 해서 결국 어때요? 분해해서 최종 단계로 세포가 먹을 수 있는 단계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효소는요, 특이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특정 영양소에만 작용을 합니다. 특정 영양소.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없다고 생각하면 단백질 소화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있고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는요, 특정 영양소에만 역할하는 특이성이 있고요. 이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체온하고요, 산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도가 체온이 막 들끓고 있어요. 우리 평균의 체온은 뭐죠? 36.5도죠. 그쵸? 근데 이 체온이 만약에 높을 경우에 우리가 열이 납니다. 그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설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너무 추운 곳에서 갑자기 음식을 먹으면 뭐가 되죠? 체하죠. 이런 것은 적정한 산도와 체온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소화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열이 들끓는 아이한테 자꾸 뭔가를 먹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아이가 면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열을 잘 내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잘 먹어야 낫는다. 그건 영양소인 거죠. 그렇죠? 예, 그 소화된 영양소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양소가 각각 소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소화관부터 볼게요. 자,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소화관이라겠죠. 자, 첫 번째 입을 지나가고요. 식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위로 갑니다. 여기 보면 여기 위부터 우리 겉에는 피부라고 얘기하고요. 이 입부터 들어가는 곳을 우리는 점막이라고 표현하죠. 점막은 어때요? 촉촉하고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곳은요. 뭐가 있냐면 점액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점막을 보니까 이 네 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소화관은. 점막층이 있고요. 점막 하층이 있습니다. 근육층이 있고 장막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막층에 우리가 점막층에 이상이 있으면 뭔가 분비가 잘 안 되겠죠. 이곳에서 점액질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점막이 닫혀서 점막 하층에 가면요. 점막 하층에 뭐가 있냐면 신경과 혈관이 지나갑니다. 그럼 내가 위가 속이 쓰리고 통증을 느껴. 그럼 그분은 어디까지 상처가 난 거예요? 점막 하층까지 통증이 어때요? 뭔가 지금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점막층까지 이제 우리가 위암이라고 했을 때 연기야, 뭐 조기야, 뭐 연기, 일기, 뭐 이기 했을 때는요. 점막층까지 이거 세포가 내려왔는지, 점막 하층까지 왔는지, 근육층까지 왔는지에 따라서 이 기수 위암의 그 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점막층 같은 경우는요, 우리 소화관 내벽을 보호합니다. 이 음식물이 지나갈 때 쓸리면 안 되니까 점액을 분비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혈관이 지나가고요. 근육은요, 연동운동을 하죠. 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장막층은 소화관 외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곱창을 먹으러 가면 잘 느끼실 수 있죠? 네. 곱창 먹으시면 내 소화관도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하고 드시면 돼요. 곱창 다 드시나요? 식도는 장막층이 없습니다. 얇습니다. 그래서 식도는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뜨거운 걸 함부로 먹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샘은요 소화에 필요한 소화의 액을 생성적으로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입에서부터 소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의 구조를 보니까 이와 혀가 있죠. 자, 소화샘인 침샘에서 탄수화물 분해 요소 아밀레이스를 분비합니다. 탄수화물은요, 입에서부터 분해가 시작돼요. 자,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드셔야 되겠어요?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자, 꼭꼭 씹어 드시면 침에서 아밀레이스가 나와서요. 이제 아까 처음에 밥은 뭐였어요? 다당류였죠. 단맛을 못 느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씹기 시작하면 이당으로 쪼개지면서 뭐가 나와요? 단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설탕 맛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밥이 달다고 느끼는 거는 꼭꼭 씹어 드셔야 되는 이유가 그곳에 있어요. 자, 그런데 입에서 꼭꼭 씹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 갔을 때 이 소화를 못 시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잘 씹는 거. 근데 살찐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위가 나쁜 사람들을 보잖아요. 보면요. 음식을 삭혀요. 한두 번씩 꿀꺽. 그쵸? 먹다가 꿀꺽. 그런 상태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천천히 드시는 거. 천천히 드시는 게 건강의 첫 번째다. 소화계가 바로 서야지 모든 건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화계가 바로 서려면 씹는 것부터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보니까 기계적인 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요, 그냥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소화는 되지 않아요. 뭐만 소화가 돼요? 탄수화물만 소화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입에서부터 탄수화물이 소화된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식도에서 내려가서 위로 넘어가죠. 자, 식도 여기 위에서는요, 여기 조임근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분문, 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도, 조임근이 있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위에 있는 음식이 위로 넘어오지 않게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서구에서는 꾸준히 감소해왔지만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환자 수가 많은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암인데요.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칠레와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무언가를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섭취된 음식물은 여러 소화기관을 거치며 잘게 쪼개져 흡수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기관이 바로 위입니다. 특히 잘 늘어나는 특성을 가진 위는 입을 통해 들어온 음식물을 저장했다가
위액과 섞어 흡수가 잘 되도록 하고 양을 적절히 조절해가며 아래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위는 우리 배 좌측에 위치해 있는데 위쪽으로는 식도와 아래쪽으로는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J자 모양의 주머니처럼 생긴 위는 겉은 매끈하지만 안에는 주름이 아주 많습니다. 바로 이 주름 속에서 위의 대부분의 기능이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강한 산성을 띠는 위액이 분비되면 단백질 소화에 필요한 펩신이 활성화되면서 잘게 부서져 소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위벽의 안쪽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일을 담당하는 일꾼이 따로 있는데요. 위액을 만드는 위샘 속의 다양한 세포들이 바로 이 숨은 일꾼이죠. 이 각각의 세포들은 위액을 구성하는 여러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벽세포는 염산을 배출해 위액을 강한 산성으로 만듦과 동시에 음식과 함께 섭취된 세균을 죽입니다. 그리고 장내 분비세포에선 위액은 물론 위의 이완과 수축을 제어하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여러 세포들의 도움으로 위는 하루 약 3리터의 위액을 만들며 화학적 소화와 기계적 소화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합니다. 이렇게 위액을 만드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 위액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세포도 있습니다. 바로 위세포인데요. 이 위세포가 만드는 보호점액이 위벽의 안쪽에 모두 코팅돼 있어 위벽이 위산이 상하지 않고 굳건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나 감염 등으로 보호점액이 씻기거나 위점막이 훼손되면 위궤양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소화성 궤양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지속적으로 위점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인의 50% 이상이 이 헬리코박터 균 복용자인데다가 이 균을 오래 방치하면 만성 위염이나 위암이 될 수 있으니 복통이나 속쓰림, 구토 증세가 오래 지속되면 꼭 초기에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의 건강을 위해서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위는 우리 감정 변화에 매우 민감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화 분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신경을 많이 쓰면 속이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마음을 차분히 갖고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위염 환자라고 합니다. 연령대로는 60대에서 80대가 가장 많지만 최근 10대에서 20대의 증가율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위염 예방에는 무엇보다도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위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으니 우리의 습관에 좀 더 신경을 쓰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설명이 다 나왔네요. 그쵸? 네, 그래서 활용하실 때 PPT 이렇게 우리 휴대폰으로 넘기시면서 영상도 같이 다 모아놨으니까 같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액에서 아까 설명 나온 것처럼 지금 위 벽에 지금 보면 뭐가 있어요? 부세포가 있고요, 주세포가 있고 벽세포가 있죠. 자, 위는요, 이곳에서 화학적 소화가 이루어지는데 뭐가 이루어지냐면 단백질 소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의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돼요. 고기가 잘 소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이렇게 불편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단백질 소화에서 이곳에서 지금 여기 보면 염산과 펩신오겐이라는 게 이곳에 나오죠. 펩신오겐이 나오고 염산이 나와서 이게 합쳐져서 펩신이라는 소화 요소를 만듭니다. 이 펩신이 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단백질을 쪼개주는 역할을, 단백질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걸 중간 단계로 쪼개주는 역할을 이 펩신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가 나쁘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속에 염산 있죠. 위산이 부세포에서 염산이 나오는 건데 강산인 상태잖아요.
굉장히 강산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강산이 위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뮤겐이라는 위벽을 보호해주는 건데, 우리가 평소에 드실 때 혈압 같은 걸 걱정이 되셔서 너무 저염식을 하시잖아요. 그럼 위 상태가 너무 염산은요, 소금에서 나오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너무 저염식을 하시는 분이 또 소화를 또 잘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적절하게, 소금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하는 건요, 아주 그냥 정제된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천일염을 드셔야지 이곳에 위 상태를, 강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산이 유지돼야지 뭐가 돼요?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멸균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쪼개질 수 있는 그 소화를, 특히나 강산 상태가 됐을 때 칼슘이 흡수가 잘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위가 약한 사람들이 칼슘 흡수가 잘 안 되고요. 칼슘이 약하면 또 이 펩시노겐이 또 나올 때 칼슘의 원료로 해서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악순환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 건강 생각하며 이분이 단백질이 부족한지 아니면 칼슘이 부족한지, 그리고 너무 저염식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가 나빠, 우리가 소화계 쪽이 안 좋아라면 생각을 세 가지 해보셔야 되죠. 소화관의 문제일까? 소화벽 있죠. 위가 나빠, 위벽이 문제가 생길 걸까? 아니면 소화효소, 이 효소가 침샘에 잘 안 나오나, 아니면 펩신이 잘 안 나와, 단백질이 소화가 잘 안 되나, 이렇게 소화샘에 대해서, 효소죠. 효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화샘인 혹시 췌장의 문제, 간의 문제, 쓸개의 문제, 이렇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장도 같이 볼게요. 흔히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할 때 소화가 잘 안 된다 라고 말하며 위의 의상을 의심하는 때가 많습니다. 입에서 항문까지의 총 길이 9m 중 7m를 차지하는 가장 긴 소화기관 소장. 그 긴 소장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복부 전반에 걸쳐 위치하는 소장은 위를 통과한 음식물을 받아들여 이를 분해해 흡수한 후 그 찌꺼기를 대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장은 크게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중 12지장은 위와 연결된 C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길이 약 25에서 30cm가량 됩니다. 이 12지장에는 췌장과 연결된 배출구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 약 하루 3리터가량의 췌장액이 분비됩니다. 췌장액은 pH 8.0 이상의 약 알칼리성으로 위를 통과한 내용물 속의 산 성분을 중화시켜주고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과 함께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12지장은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를 통해 담즙, 췌장액, 장액 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소장 근육층의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을 통해 이동하는데요. 그중 공장은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공장은 길이 약 2.5m로 소장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공장을 지나면서 소화효소와 담즙의 작용을 통해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특히 공장의 점막에는 주름이 아주 많고 털 모양의 육모가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 흡수 면적이 매우 넓은데요.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된 영양소는 대부분 공장의 육모를 통해 흡수되며 흡수된 영양소는 림프관과 모세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공급됩니다. 소장의 마지막 부분인 회장은 돌기 모양을 닮았다 하여 우리말로는 돌창자라고 불리는데요. 소장에서 가장 긴 끝부분으로 공장 끝에서 시작해 맹장과 연결됩니다. 회장은 공장보다 주름이 적고 장벽이 얇습니다. 회장에서는 흡수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비타민 B12와 담즙산염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장이 끝나는 곳에 위치한 회장 맹장 판막은 내용물이 대장으로 이동하도록 돕고 대장의 내용물이 소장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처럼 음식물이 12지장을 거쳐 공장, 회장을 지나가기까지는 보통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소장 질환은 위험성에 비해 사전 검사나 예방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소장은 길이가 매우 길고 복강 내에 고정되지 않은 장기이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알약 형태의 캡슐 내시경법과 풍선 내시경 검사법이 개발되어 소장 질환 진단과 치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유를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내시경 검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혈변 등의 이상 증상이 있거나 가족성 용종증, 크론병 등과 같은 질환력이 있다면 소장 질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주 이해가 잘 되게 나와 있죠. 네, 얼마나 필요 없게 정말 영상을 통해 나왔는데요. 이제 소장은요, 12지장과 공장과 회장,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12지장은요, 소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지장에서 화학적 소화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음식물이 위에서, 아까 첫 번째 소화, 탄수화물은 입에서 시작이 됐죠? 위에서는 탄수화물이 소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거쳐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위에서는 단백질이 1차 소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음식물들이 그럼 고기는 입에서도 안 됐고요, 위에서도 안 된 거예요. 어디로 내려오죠? 12지장에 내려왔을 때 이제 그때부터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12지장에 내려왔을 때 우리 췌장은 이자라고 합니다. 이해가 뭐죠? 외우시려면 이체라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죠, 그렇죠? 예, 네, 이체. 이자, 췌장 똑같은 거거든요. 자, 처음에 나왔을 때 중탄산 나트륨이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서는요, 아주 강산인 상태였었잖아요. 그렇죠? pH 1 내지 2인 강산의 음식물이 섞여져 내려오는데 그게 바로 내려오면 장벽을 다 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탄산 나트륨이 나와서 일단은 중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소장에 있는 상태는요, 약 알칼리 상태이기 때문에 중화를 시켜주고요, 효소가 나옵니다. 영양소를 분해하기 시작하는데 이곳에 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12장 점막색토에 분비되어 있어서 이제 이것을 나오게 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곳에 세 가지 이자에서는 소화 효소가 나오는데 탄수화물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지방 분해 효소,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자에서 소화 효소 세 가지. 그래서 아까 2당으로 쪼개졌죠. 다당에서 2당, 두 가지 당으로 쪼개져 있는 상태로 분해했던 걸 아니죠. 아직 못했던 걸 여기서 쪼개주는 역할, 다시 나머지를 2당으로 쪼개는 역할을 이 이자에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입에서 음식물을 잘 씹지 않은 상태로 이게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누가 부담을 느끼게 될까요? 췌장이 부담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췌장에 대해서 고갈되어서 나중에 이 췌장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잘 씹지 않는 사람은요, 췌장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단백질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게 펩신이었습니다. 펩신노겐과 뭐가 나왔죠? 염산이 같이 만나서 펩신이라는 영양소, 소화효소가 위에서 같이 소화가 되고, 두 번째는 어디예요? 트립신이라는 분해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 됐던 이 단백질을 또다시 쪼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처음으로 지방 분해 요소가 나오죠. 쓸개즙에서 지방 유화 작용을 한 여기 쓸개즙이 나오죠. 여기 쓸개가 있죠?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우리 적혈구가 죽으면 빌리루빈으로 되는데, 그 두 가지 원료로 해서 간에서는 쓸개즙을 만들어서 고농축을 시켜가지고 쓸개즙으로 내보냅니다. 이렇게 내보내서 지방의 유화작용, 이건 소화가 아니라 지방을 쪼개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곳에 이자에서 지금 라이페스를 통해서 이 지방을 이걸로 쪼개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노글리세이드하고 지방산을 쪼개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소장에 왔을 때 아까 12장에서 그 다음에 어디였어요? 공장이란 곳에 왔을 때 소화효소 장액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곳에서 마지막에 말테이스라는 게 나와서 이 2당으로 쪼개진 걸 단당으로 쪼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백질 소화가 완성이 되죠.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담즙은 아까 지방의 유화작용만 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이거를 보니까 소화가 입에서 되는 소화 영양소, 위에서 소화되는 영양소, 그리고 또 어때요? 12지장과 우리 소장에서 해주는 역할까지 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럼 공장 회장에서 해주는 역할, 지금 여기서 융털이 아주 많아서 여기 처음에가 공장이에요. 비어있다 해서 공장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소장이 약 40%인데 이곳에서 마지막 소화 흡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소장의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먹은 걸 끌어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양자로 찍어보면 소장의 흡수 기능이 약합니다 하는 분들이 보면은 먹은 만큼 끌어다 쓰지 못해서 소화력이 약한 분들인 거죠. 그래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흡수가 되는데 여기 있는 소장을 확대를 시켜서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융털이 되어 있었잖아요. 자, 융털을 더 확대시켜 보니까 이 속에 융털 하나에 다 뭐가 있어요? 모세혈관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 노란색 라인이 보이나요? 이걸 우리는 암주간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던 게 지용성 영양소 있죠.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은요. 이 흡수를 어디서 하냐면 암주간으로 들어갑니다. 흡수가 아예 암주간으로 돼요. 융털에서. 그리고 수용성과 포도당, 아미노산 어디로 들어가요? 모세혈관에서 빨아들입니다. 모세혈관과 이 지방이 움직이는 라인과 그 다음에 포도당과 단백질, 일반 비타민이 움직이는 라인이 다르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모르셨어요? 저만 몰랐나 봐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좋은 지방을 먹으라는 이유가 이거는요, 지금 이 영양소, 아까 대부분 영양소는 모세혈관에 흡수돼서 이것이 간으로 가서 합성이 돼서 심장으로 보내지는데 이 지방 종류의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암주간을 통해서 바로 심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러주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방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저의 숙제를 해결해 준 그림이었어요. 자, 마지막 정리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단당류,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쵸? 수용성 비타민, 이거는요, 영양소가 어디에서 흡수된다고 했어요? 소장에 융털로 흡수돼서 융털 속에 있는 모세혈관을 지납니다. 이것이 간문맥을 통해서, 여기죠? 간문맥. 지금 우리가 장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소장이 있으면 여기에 뿌리처럼, 우리 장이 인체의 뿌리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 혈관이요, 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뿌리로 해서 다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여서 이쪽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영양소가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지방이란 지용성의 영양소 있었죠. 예, 지방산, 모노글리세이드는요, 융털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다시 지방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암주간으로 가슴 림프관, 빗장맥, 정맥, 상대정맥에서 심장으로 바로 들어가죠. 여기는 바로 심장을 들어가고요. 나머지 수용성 영양소하고 이런 건 간을 통해서 이것의 대사를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은 것들이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소장에서 빨아들여서 어디로 가죠? 간으로 간다고 주목하시는 거죠. 간. 자, 그러면은 영양소가 소장에서 다 빨아들이고 나머지 찌꺼기에 남을 거예요. 그쵸? 네, 아까, 용해되지 않는,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가 뭐가 있었어요? 식이섬유라는 게 있었죠. 음식에 찌꺼기들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화되지 않은 영양소, 쪼개지지 않는 큰 입자들 여러분들이 다 소화 못 시키고 나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변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어딜 돌게 되어 있어요? 여기 대장을 통해서 이렇게 돌게 되어 있어요. 자, 대장의 처음 부분에 보니까 여기 아까 소장에 판막이 있었죠? 역류하지 못하게 해준다고 했었고요. 이곳에 뭐가 있어요? 충수돌기. 우리가 알고 있는 맹장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정확한 용어는 충수돌기예요. 이곳에서 마지막 면역세포들이 유산균의 숨김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소가 좋은 유산균이 유산균이 소장으로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해균, 대장의 유해균이 소장으로 역류하는 걸 막는 세균을 숨기는 역할을 충수돌기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대장을 통해서 우리가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실자하고 똑같대요. 장이 건강해야지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럭키 세븐이란 말이 나왔다고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이곳에서 영양소는 대부분 어디서 다 흡수됐어요? 소장에서 다 흡수됐고요. 최종적으로 대장에서는요, 수분이 흡수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에서 변이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도 있잖아요. 연동 운동이 잘 안 돼서 이것이 변이 오래 머무는 사람들은요, 이 대장에서 수분을 많이 빼앗기겠죠. 자, 그럼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아주 딱딱한 토끼똥 같은 똥이 되겠죠. 변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곳에서 여기 직장까지 내려왔을 때 우리는 변이를 느끼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화장실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냥 참았어. 그러면 너무 신기한 게요. 이 변은 이곳에서 역류를 한대요. 이렇게 위로. 여기 있던 변이 위로 올라가면서 아까는 분명히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앉아있어도 안 나오죠. 이제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가면서 수분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줌이랑 똥은 참으면 안 된다고, 병 생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소화관으로 생각할 때 아까 연동운동에 관여하는 게 어떤 영양소예요? 칼슘, 마그네슘이잖아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한 사람들이 또 이 소화관에서 연동운동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우리 대장의 건강에는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고요. 전체 우리 몸에는 다 미생물이 살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이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에 살고 있는 좋은 균을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해 주고요. 이거는 우리 5가지 정말 장까지 잘 도달해서 살아가고 있는 균을 찾았죠. 그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밸런스 의데인이 같이 이 제품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소화 총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소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요. 비타민과 무기질은 쪼개는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빈속에 WX를 먹어야 하나요? 할 때 그 소화의 과정을 거치나요? WX가? 안 거치죠. 그럼 바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우리 소화하는데 지금 공부하면서 물을 여기서 운송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죠. 마찬가지로 물은요, 입에서부터 세포로 바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흡수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에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이게 흡수를 바로 해서 세포가 받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미네랄이 없는 물은 어디로 들어가요? 그냥 위로 들어가서 뛰면 출렁출렁 하는 거 경험하시죠? 그런 상태가 됩니다. 좋은 물은 입에서부터 세포가 바로 받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이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효소라는 걸 통해서 소화가 된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입에서부터 소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소장의 췌장에 가서 아밀레이스가 나와서 소화가 되고요. 소장의 공장에서 마지막 말테이스가 나와서 포도당으로 해서 세포가 받아먹을 수 있는 단위는 2단위예요. 이렇게 단위가 됩니다. 단백질, 우리 20여 가지를 묶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입에서 아무리 쪼개도 쪼개지지 않는다. 예,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소화. 화학적 소화는 위액에서 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들어가요? 이자에 들어가서 공장에 들어가서 마지막 소화가 완성이 됩니다. 지방은 어디로 들어가요? 지방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입에서 위에서 소화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도와주는 거 어디예요? 쓸개즙이 내려오면서 입자를 쪼개주는 역할을 했어요. 마지막 이자액에서 라이페이스 나와서요. 최종에 뭐가 나왔어요? 지방산으로. 그래서 소화해소 최종 분해 산물인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소장에 있는 융털에서 이 영양소를 빨아들인다고 했죠. 그쵸? 대부분의 영양소 뭘로 간다고요? 융털 속에 있는 모세혈관을 들어가는데 지용성 영양소만 어디로 간다고요? 암주관을 통해서 따로 심장으로 바로 간다고. 림프를 통해서 심장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간 건강에 대한 거 제가 딱 10분만 더 쓸게요. 자, 간, 이제 소화 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가 직접 지나가진 않지만 소화에 도움을 주는 거. 우리 몸 안에서 가장 큰 장기, 바로 간입니다. 무게 약 1.2kg의 간은 커다란 생김새만큼이나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인체의 화학공장이라 불리며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기능과 함께 여러 조직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만드는 등 간이 하는 일만 무려 500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갈비뼈를 둘러싸여 복부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간은 간 인대에 의해 크게 좌엽과 우엽으로 구분됩니다. 간은 혈관이 매우 발달되어서 짙은 적발색을 띱니다. 이러한 간 속으로 들어가는 혈관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간문맥과 간동맥입니다. 간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선 풍부한 영양분이 포함된 혈액이 들어가고 간동맥을 통해서는 산소가 포함된 혈액이 공급됩니다. 간의 여러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독성물질이나 노폐물들을 무해한 성분으로 바꿔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일을 합니다. 한 예로 단백질 분해로 생긴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만약 간이 손상되어 이러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암모니아 축적으로 인해 간성 홍수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간은 독성물질뿐 아니라 몸의 나쁜 세균을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간에는 균을 잡아먹는 쿠퍼세포라는 특수세포가 있어서 장에서 유입되는 세균들을 파괴하는 면역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간은 해독과 분해작용을 하며 인체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한편으론 몸에 필요한 여러 물질을 만드는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우선 간은 하루에 1리터씩 쓸개즙을 생산하여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간은 또한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혈액 응고인자와 알부민 등을 만들어내는데요.
간경화와 같은 질환의 경우 그 기능이 저하되어 코피가 나거나 멍이 쉽게 들고 복수가 차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간은 할 일이 다 끝난 호르몬을 파괴하거나 적혈구를 재활용하는 역할도 합니다. 적혈구가 적절히 재활용되지 못하면 눈이나 피부에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은 아주 훌륭한 저장 창고이기도 합니다. 간은 소화기관을 거쳐 흡수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쓰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영양소를 과잉 섭취했을 때는 간이 이들 영양소를 지방으로 전환시켜 저장해 두는데요. 지방이 너무 많이 저장되어 간세포까지 파괴되는 경우를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간은 매우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에까지 적신호가 켜집니다. 특히 술을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마시면 알코올 분해 과정 중에 생긴 유도물질 때문에 간세포가 만성적으로 손상돼 알코올성 간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경화, 바이러스성 간염 등 여러 간질환을 방치해도 세포 변이가 일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암에 걸리게 되면 간의 일부를 절제할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간은 신체기관 중에 유일하게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잘라낸다 해도 다시 원상태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간은 단일장기이지만 생체 이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재생 능력이 좋은 만큼 간은 자신의 80%가 손상될 때까지도 전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 이 간 건강을 위해선 검진이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간질환은 유독 남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 남성암 사망 원인의 2위가 바로 간암이며 40, 50대 남성들이 특히 많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간 건강을 위해 과도한 음주는 삼가하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이 이곳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간에서 우리 제품으로는 어떤 게 간을 도와줄 수가 있죠? 밀크시슬. 밀크시슬 속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요, 간세포를 재생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비타민 B군이 5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비타민 B군이 아까 대사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죠. 대사해주는 거. 그리고 해독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의 영양소는 비타민 B군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루타치온이라고 해서 우리 2차 해독. 그러니까 1차 해독 있고 2차 해독이 있는데, 만약에 1차 해독을 해서 이거를 만약에 완전히 밖으로 빼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간은 오히려 예를 들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싸서 내보냈는데, 해독을 시켜 내보냈는데 좀 이따 더 큰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격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비타민 G라고 표현한대요. 글루타치온을.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우리가 섭취가 정말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그 글루타치온이 어디 들어있냐면 밀크시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해독, 2차 해독까지 다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간 건강에, 지금 이 간 건강에 같이 맞춰서 우리 나와 있는 제품, 우리 지금 SOP 제품 중에서 맨즈팩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더블엑스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밀크시슬 들어있고 오메가3가 들어있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영양소 중에서 효소 덩어리, 그렇죠. 정말 그 많은 무기질과 비타민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효소 덩어리인 더블엑스와, 그리고 간 건강, 지금 이런 영양소를 우리가 지금 흡수해서 잘 소화시켜서 소상에서 빨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갔어요? 간으로 갔어요. 근데 간의 건강이 나쁘면 내가 필요한 영양소를 대사를 하고 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맨즈팩은 남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자는 간이 없나요? 그죠? 여자한테 정말 필요한 게 맨즈팩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맨즈팩 되게 과학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리고 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할 심혈관계에서 필요한 그 오메가3. 그리고 아까 우리 오메가3 건강 영양소 얘기했었죠. 정말 혈액에 대한 그런 운송해주는 거, 그리고 우리 그 세포 막의 구성물질인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맨즈팩이 대박입니다. 그렇죠?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온갖 가족이 부부가 먹는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쓸개,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간 속에서 뭐 해준다고 했어요? 콜레스테롤과 그리고 뭐였죠?
그 적혈구의 사체 빌리루빈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담즙산을 만들죠. 쓸개즙이죠. 쓸개즙을 만들어서 지방의 유화작용. 아까 이곳에서 지금 이 담낭에다가 쓸개죠. 쓸개에다가 쓸개즙을 만들어 고농축시켜서 이곳에서 쓸개즙, 이자액과 함께 만나서 이거 소화할 때 내보내준다고 했어요. 지방의 유화작용을 도와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쓸개의 역할인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담즙산 여기에 보면 담즙과 대변이 누런 갈색을 띠게 하는 게 빌리루빈 역할인 거고요. 만약에 우리 담낭 쓸개 빠진 사람들 많죠? 네, 쓸개 빠진 사람들은요, 이게 간에서 여기 쓸개는 모아주는 역할을 했었지만 여기서는 모아주지 않고 그냥 흘러 나오잖아요. 그래서 쓸개를 잘라낸 사람들은요, 나중에 대장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대장벽에 용종 같은 게 생긴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영상입니다. 췌장과 함께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세계적인 사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영화 사랑과 영혼의 배우 패트릭 스웨이지. 이들은 모두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췌장암인데요. 췌장암은 특히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진단 후 1년 내 사망률이 1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병이지만 정작 우린 췌장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말로 이자라고 부르는 췌장. 과연 췌장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장의 뒤편에 위치한 췌장은 위와 12지장이 연결된 C자 모양의 공간에 췌장의 머리 부분이 끼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췌장은 길이 약 15cm, 무게 100g 정도로 길고 납작한 모양이며 노란빛을 띱니다. 췌장의 머리 부분은 12지장이 붙어 있고 꼬리 부분은 왼쪽 신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췌장이 하는 일은 주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소화효소를 배출시켜 소화를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췌장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화효소 및 호르몬을 분비하는 췌장실질과 분비된 소화효소가 12지장으로 배출되도록 연결된 췌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췌장세포에서 만들어진 췌장액은 약 알칼리성으로 무색 투명하며 하루에 1에서 1리터가량 췌간을 통해 12지장으로 분비됩니다. 그 안에는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췌장에 병이 생기면 음식물 속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서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종양이나 결석 등에 의해 담즙 배출이 막힌 경우에는 황달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췌장의 또 다른 기능인 호르몬 분비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에는 약 100만 개의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세포 집단이 있습니다. 1869년 독일의 병리학자 랑게르한스가 췌장 안에 섬처럼 생긴 구조를 처음 발견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랑게르한스 섬에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있는데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을,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글루카곤은 간에서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분해되도록 촉진해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되도록 하고 세포 내로 포도당을 유입시켜서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췌장에도 역시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췌장염입니다.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췌장에서 만들어진 소화효소가 오히려 췌장과 주변 조직을 공격해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만성 췌장염의 경우 대부분 배 위쪽이 많이 아픈데 음식물을 섭취하면 더 심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통증이 심하면 등 쪽까지 아프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울렁거림, 구토, 체중 감소, 설사, 지방 변 등의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만성 췌장염이 있으면
췌장 조직이 쉽게 파괴돼서 인슐린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뇨병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췌장염의 가장 큰 원인인 장기간의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이 단지 간이나 폐에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여러 연구에 의하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2배에서 5배가량 더 높고, 만약 췌장암 환자가 금연이나 체중 감량을 하면 생존율이 40% 가까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췌장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술과 담배는 꼭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췌장 우리 잘 모르는 장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질병과 너무 관련이 많죠. 당뇨인 경우, 그렇죠. 그리고 췌장암이라 그러면 이제 정말 어렵대 이런 이야기를 정말 종종 듣거든요. 정말 심각한 건데 이 췌장의 가장 아까 췌장염의 가장 이유가 뭐라겠어요? 염증이? 술이죠, 술. 그래서 우리 화이팅하는 문화를 조금 없애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곳에서 이 췌장은요, 아까 소화 요소와 호르몬 이 두 가지를 같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효소 마지막 이곳에 보니까요, 효소라는 거 아까 특이성에 대한 거 얘기한 거죠. 효소는 탄수화물 효소는 꼭 어때요? 탄수화물 분해 효소만 탄수화물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단백질 분해 효소만 작용을 한다. 그리고 온도와 pH와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내가 좋은 어떤 몸 상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서 건강을 해친다. 첫 번째 뭐예요? 소화계를 잘 잡아주셔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떤 영양소를 먹으면 좋을까? 여기 나와 있죠? 소화계 건강을 위해서.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소화는요, 소화관과 소화샘으로 나눴습니다. 소화관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를 소화관이라고 있고요. 소화샘은 뭐라겠어요? 음식물이 직접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소화에 도움 주는 간,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쓸개. 이거를 우리 소화샘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침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소화관에서는요, 점막의 건강은 비타민 A죠. 아까 소화관의 문제야? 그럼 비타민 A가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의 혈액순환, 아까 통증을 느끼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비타민 A와 오메가3, 칼슘 같은 게 또 그 연동운동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화관의 탄력을 위해서 뭐를 줘야 돼요? 단백질. 콜라겐을 해주기 위해서 단백질과 비타민C를 같이 주면 그 소화관에 탄력을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소 건강을 생각할 땐 비타민 B군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아까 그 간 건강에 대한 거, 밀크시슬에 대한 거, 비타민 B군에 대한 거, 그리고 전체적인 면역을 좋아할 때는 XX, 이스트비, 아세로아 C가 소화계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1강, 2강이 정말 내용이 많아서 부담스러운 시간을 많이 오버하면서 했거든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이런 건강에 대한 장기만 이해해도요, 앞으로 우리가 이것만 이해해도 나머지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밖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분이 소화계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영양소와 소화계 이 두 가지를 잡으셨다고 생각하면 오후의 건강은 굉장히 쉽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